호명되시는 첨가번호 해당하신 분들은 환성을 지르셔도 됩니다. 188번입니다. 216번. 216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책 대리인 법무부인 완승에 다 참석하셨습니까? 네, 자, 피고들 대리인 법무부인 초심에 대리인들 모두 출석하셨고요. 예, 참석했습니다. 네. 피고 김증녀에 대한 청구에 관한 사실관계. 피고 김증녀는 원고 배은건과 배은희, 배은미 세 자녀를 두고 있다. 1995년 원고 배은건이 미국 유학 후 Y대학교 로스쿨 조교수에 임용되자 피고 김증녀는 서초구에 있는 건물과 그 부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되 피고가 생존하는 동안 그 관리는 피고가 한다라는 내용의 자필 증여 증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그 이익의 4분의 3을 피고에게, 4분의 1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2010년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는데도 원고가 피고를 모시려고 하지 않자 피고의 집 근처에 사는 둘째 딸 배은미가 피고를 돌보았다. 그로부터 4년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첫째 딸 배은희와 둘째 딸 배은미, 원고 등 세 자녀와 산소를 돌보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자필 유언 증서를 작성하였다. 뒤늦게 일을 한 원고 배은건은 배은희와 배은미가 피고의 병세를 이용하여 이 유언 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7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하면서 자녀 중 연장자인 큰딸 배은희를 피고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년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임대와 관련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지분을 원고가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과 아울러 임대사업자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에서 원고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8년 원고를 동업해지계약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 배정훈에 대한 청구에 관한 사실관계. 원고 배동건은 학회나 세미나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김지혜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고 김지혜는 2012년 혼외자인 피고 배정훈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2012년 본인의 사망 시 서초동 건물에서 5억 원 정도의 금액을 피고 배정훈에게 주는 사망 시 재산증여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이후 원고와 김지혜는 점점 사이가 벌어져 결국 2016년 내연관계가 파탄났고 원고와 피고 배정훈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김지혜가 2018년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김지혜에게 배정훈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소송의 진행. 원고 배은건은 피고 김증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배정훈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추가 문제. 원고 배은건은 아들이 소속 회사의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급히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누나인 피고 배은희에게 부탁하여 2015년
피고의 남편인 임대남과 임대남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임대남이 2019년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배은희, 아들인 임건주가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법정 상속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원고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 배은희에 대하여만 위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관한 결선 법정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고 측부터 쟁점 정리에 관해서 2분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원고 측 쟁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피고 김증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핵심 쟁점은 결국 민법 제556조 망은행위를 원인으로 징역계약을 해제 가능한지, 그리고 민법 제557조 재산상태 변경을 원인으로 한 징역계약을 해제가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원고 측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 안에 이 사건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문서 위조 행사가 포섭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 상태 변경에 대하여 민법 제55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 상태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 배정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각서로 성립된 것이 유증인지 아니면 사인증여인지, 그리고 사인증여라면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하여 민법 제562조에 의해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하여 일방적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원고는 일단 유증임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사인증여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셋째로 피고 배은희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채권이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배은희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각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겠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쟁점들에 대해 모두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를 청구 인용 취지로 주장하겠습니다. 네, 쟁점 정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피고 측에서 또 반박하시겠습니까? 쟁점에 관해서. 네, 피고 측 쟁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은 총 4가지 쟁점을 주장합니다. 첫째로 피고 배은희에게 소외 임대남의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상속에 의하여 포괄 승계되었는지 혹은 한정 승인으로 인하여 유한 책임만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 배은희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고 배은희가 소외 김증녀를 돌보며 지출한 개호비 등 개호비 및 성년 후견인으로서 받아야 할 보수 등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구상권이 존재한다면 이를 원고에게 청구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권에 기하여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네. 피고 김증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민법 제556조 제1항 1호의 범위에서 망은행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그 망은행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부가적으로 민법 제557조의 재산 상태 변경에 그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병원비가 지급된 부분도 재산 상태의 급격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피고 배정훈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1108조에 의해서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가장 큰 쟁점 같은 경우는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증에서 나오는 단독행위의 법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 측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원고 측 지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95년 1월 30일 원피고 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증여는 계약이므로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간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작성한 자필요원서로 당연히 이 사건 증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합의해지된 적도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증여가 먼저 이루어진 것을 두고 토지를 증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원 증여계약 내용 중 관리권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기재한 것은 당시 등기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두고 계약 해지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민법 제556조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망은 행위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여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해제권은 엄격히 인정돼야만 합니다. 따라서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는 증여자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돼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원고의 위조 행위는 피고의 개인적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위조한 동업해지계약서는 무효이고 계약은 불성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에게 법률관계 변동이 전혀 없음에도 그를 피해자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를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로 본다면 당사자 간 신뢰의 파괴가 아니라 증여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권을 인정하게 되어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수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원고의 망은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고소 시점인 2018년 8월과 판결의 확정 시점인 2019년 5월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해제권 행사 기간은 도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양 의무를 충분히 다하였습니다. 민법 제556조에서 범죄 행위와 부양 의무 불이행을 함께 해제 사유로 규정하는 취지로 볼 때 부양 의무 불이행은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에 준할 정도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판례는 부양 의무에 관하여 당사자 간 관계와 부양 권리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에서 피고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대료로 안정적인 수익도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외에도 두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직접 보필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과 민법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의 부양의 정도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이로써 증여계약을 해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증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에 관한 주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 사망 시 재산 증여 각서에 기한 재산 이전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담보 채무가 없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사건 각서는 유언서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에 기한 유증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갑자기 사망할 상황을 대비하여 스스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서에는 원고의 재산 이전 의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각서를 증여계약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증여에 해당합니다. 사인증여에는 민법 제1108조가 준용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판례 역시 사인증여가 실질적 기능에 있어 유증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과 판례가 사인증여에서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인증여는 일반 계약에 비하여 그 계약성이 약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신뢰관계 역시 보호할 필요성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만일 민법 제1108조가 일반적으로 준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사인증여자에게 현저히 부당한 부담을 수인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처럼 사인증여가 사인증여의 계약 당시 전제되어 있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증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그 철회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외자로서 법률적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피고에게 상속 및 양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임의 조정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미 목적이 달성된 사인 증여의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원고에게 동일한 책임에 대하여 이중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부당합니다. 이러한 준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인 증여의 목적이 달성된 것은 계약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정 변경에 기한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유증 또는 증여 의사는 철회되었고 이에 따라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에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 배은이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한 보증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가분적 급부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해 불가분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불가분적 채권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불가분 채무로 보면 채권이 모든 채무자의 자력에 의해 담보되므로 이행 가능성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남의 아들이 취업준비생인 사정 그리고 임대남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피고의 이행 가능성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는 원고에게 너무도 불리할 것입니다. 즉 이는 가분 채무 자체가 불가분 채무에 비해 채무자의 권리가 현저히 약해지므로 보증금 채무를 함부로 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현저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민법 제411조는 채권자는 1인의 채무자에게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분 채무자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변제한 채무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부 부담은 상속 인간의 비율인 3대2에 따라서 내부적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 경우 피고 배은이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될 것이 없고 피고 배은이는 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배은이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주변론 다 하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피고 측의 주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측 주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의 배은건의 망은행위와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한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과 도덕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증여는 단순히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의미보다는 보답 내지는 반대의 급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 등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근래 들어서 불효자 방지법 등을 통하여 망은행위의 범죄를 확대하고 있는 민법과 형법 개정안이 제한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망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여타 범죄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배은건은 유학을 떠난 이래로 한국을 방문해서 김증여를 찾아온 적은 있으나 김증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에도 김증여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증여의 의사에 반하여 동업 해지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사업자 명의 역시 배은건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김증여와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망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고 배은이에 대한 청구의 주변론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배은이는 한정 승인을 주장합니다. 민법 1030조 1항에 의하면 101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속
개시 사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고,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소곡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다시 3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안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신한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한 최근 신축 아파트 과다 공급 등에 따른 미분양 사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할 때 보증금의 회수 또한 힘든 상황이며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조차 회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많게 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 배은이가 미리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 신축 과다라는 이런 사정 등으로 미분양 사태 영향 등으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된 것은 최근의 사정이므로 한정 승인을 정해진 시간 내에 곧바로 3월 내에 하기에는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배은이는 한정 승인을 주장하므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고 배은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항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배은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피고 배은이가 승계한 것은 보증금 반환 채무만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는 피상속인의 소극 채무를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의 성질을 띠며 피고 배은이는 분할 채무로서 상속분에 상응하는 채무만을 상속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변론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배은이 청구에 대해서 추가로 변론하겠습니다. 피고 배은이는 그 피고 김증녀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으로서 그 보수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고가 그 건물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배은이가 그 성년 후견인으로서 지출한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고 배정훈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사인 증여는 유증과 달리 단독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증여에 있어서 유증에 관한 1108조가 준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증여를 철회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법이 공존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증여자 같은 경우는 수증자로부터 어떠한 신뢰에 따른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이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은 이상은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사안의 경우 피고 배정훈은 원고의 친생자로서 어떠한 신뢰를 깨트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 미성년자로서 양육을 받아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에 대한 철회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철회가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사건 사인 증여에 대한 목적이 친생자로 인해서 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철회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5억이라는 상속이 보장된 것은 아니며 아직 근저당권에 의한 목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사인 증여에 따른 근저당권은 양육비 역시 담보돼 있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아직 완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양측의 주변론을 잘 들었습니다. 주변론에 대해서 양측이 다시 한번 재반박 내지는 추가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원고 측부터 먼저 하시죠. 원고 측 재변론 시작하겠습니다.
피고는 먼저 원고의 망언행위를 이유로 해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 주변론과 같은 취지로 증여자에 대한 범죄가 아니며 증여자에 대한 범죄가 아닙니다. 피고는 불효자 방지법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은 아직 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이므로 현행법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효자 방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불효자 방지법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확대 및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대우란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인적 관계에 맞춰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저희 원고 측이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오히려 사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원고가 관리권을 가진 후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증여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망언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는 같은 조 같은 항 2호를 이유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있기도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호와 제2호가 같은 조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고려해 볼 때 결국 제2호의 부양 의무 불이행은 제1호의 망언행위에 범죄 행위에 준할 정도의 불이행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러한 부양 의무는 원고가 멀리에 살고 있고 그리고 피고 집 근처에 배은미가 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 배은희에 대한 한정 승인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한정 승인은 민법 제1030조에 따르면 1019조 제1항 그리고 제3항 이 조항들을 종합하면 상속기 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그리고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기간 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고려해 볼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에 되어 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 3개월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한정 승인을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피고는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위 승계 사실 역시 확정된 사실관계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또한 임대남의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재반박하겠습니다. 피고 측은 한정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피고 측은 법정 상속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상속이 끝난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몰랐다고 할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아파트 가격 하락이나 상승은 굉장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미 상속을 받은 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계약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근거로 들 수는 없습니다. 저희 측 의견은 계약은 포괄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측이 말하는 근거처럼 대항력 여부가 지위 승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마땅히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배정훈에 대한 반박입니다. 사인증여라도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되어 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2-5530 판결은 사인증여는 비록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수증자에게 확정적인 지위 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게 취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면 민법 제1108조 역시 준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는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친생자인지 등으로 피고 배정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예측하였다면 굳이 사인증여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이유가 원고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예측하였으리라 볼 수도 없고 이 경우 원고에게 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면 이중부담이 되어 신시 측에 반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 김증여, 피고 배정훈, 피고 배은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재변론 잘 들었습니다. 예, 피고 측도 재변론 하실까요? 예, 피고 측 재변론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김증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재변론하겠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556조 제1항 1호의 망언행위의 사문서 위조 및 유조 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장의 근거로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강학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맞지만 이 범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고 김증녀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서 원고의 지위로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피해자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피고 김증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 역시 민법 556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제척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척 기간은 이 도과한 기산점은 원고의 소유권 잠탈이라는 의사가 명백히 표출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11월 이후로 6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바 제척 기간은 여전히 남아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준비 서면을 통하여 해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양 의무가 범죄에 준할 정도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만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뒷받침되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헌에 나온 대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따라서 요 부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양 의무 불이행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정훈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재반박하겠습니다. 사인증여에 대해서 철회를 인정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이 신뢰가 파괴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다면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점을 둘 수 없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 유증에 관한 방식의 준용에 있어서 사인증여는 이 사인증여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유증을 단순히 준용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배은희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가 상속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 승인으로 인해서 책임은 적극 재산으로 제한되는 바, 따라서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채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3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해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은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인 지위에 따라서 상속분만큼의 불가분 채무가 아닌 가분 채무에 따른 부담만 질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가가 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이미 상속 재산이 초과됨을 알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은 피고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상속재산이 초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정 승인의 기준점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가가 갑자기 폭락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안 시점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양측의 재변론 잘 들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잘 준수하셔서 지금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양측의 변론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측의 변론을 보면 소국 재산의 소극권을 초과하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정 승인의 이 민법 1028조에 한정 승인은 이 소국 재산의 소극권을 초과한다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가요? 조문 자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내가 그냥 이게 상속 채무를 승인하겠다. 그 정도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소국 재산과 소극 재산을 논할 필요가 있는 건지.
조금 제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소곡 대산과 적극 대산을 언급한 것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그 3개월 내라는 기간상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상 제한에 관하여서 원칙적으로 안날로부터 이제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중대한 과실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소곡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한 것을 안날로부터 한정 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조문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여기 한정 승인의 3개월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망인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면, 그죠? 근데 그게 소국 재산을 초과한다는 부분은 아마 예외적인 아마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변론 내용이라서 조금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론을 하신 건지 저희가 좀 휴식 시간에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에 그렇게 하시죠. 그 원고 측의 556조 해석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건물의 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된 건물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던 동업관계이기도 합니다. 동업관계의 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했던 전력이 있는 범죄가 망은행위가 되는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업관계에 있어서 동업관계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그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에 대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사무소 위조라는 범죄 자체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긴 하지만 계약서의 자체를 위조하는 것은 동업관계에 있는 계약의 신뢰관계를 전면적으로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측에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자체를 일단은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로 보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는 저희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가 계약이라는 특성상 사적 자체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문은 범죄자를 응징하는 형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민법 조문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처럼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업 해지 계약서 자체가 무효이고 계약이 불성립했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원래대로 관리권을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자체를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피고 측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준비 서면 3쪽에 보면 3쪽 하단에 사건 1증여 계약은 이제 해제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근데 이 사건 증여 증서에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되 피고가 생존하는 동안 그 관리는 피고가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 김증여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침해될 경우 증여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랬는데 이 증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해제 조건이 있다라고 해석하신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질문은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 해석하는 거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피고 김증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그리고 관리권에 대해서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 이를 가지고 그 관리권을 가지고 해서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계약 사인 증여의 조건을 걸었고,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조건을 걸었고, 그에 대해서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수익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익권이 없다면은 피고 김증여로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따라서 이를 해제 조건으로 해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였습니다. 원고 측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원고 측에 한 가지만 더 이게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원고 측에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원래 다수당사자 채권에 대해서는 분할 채무가 원칙이지요. 예,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금전 채권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부터 공유자인 임대인이 공유자인 경우에는 이제 불가분 채무로 보는데 지금 이렇게 상속에 의해서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불가분 채무로 봐야 되는지, 이게 물론 이제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우연한 기회로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이 됐는데 자기랑 공동 상속인이 된 누군가 다른, 제가 예를 들어 공동 상속인 중에 1인이라고 할 때 다른 공동 상속인이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불가분채무로서 전체에 대한 반환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그러니까 반대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가치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뭐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해당 임대인은 약간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사실상 이 상속으로 인해서 특별히 얻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채무만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말씀해주신 그런 상속인이 여럿 있는데 그중 다른 한 명이 무자력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른 상속인이 그 불가분 채무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동 상속인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이 모자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저는 두 가지 민법에서 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자 책임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감독자 책임이 적용되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감독자에게 감독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법은 결국 그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민법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참조하였던 것은 부진적 연두채무입니다. 부진적 연두채무는 우연한 기회에 인적 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서도 단순히 그 임대남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채무자인 상속인을 보호할 것인지 채권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피고 측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고 측의 입장에서는 한정 승인이라든지 하는 상속 포기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이 채무를 분할 채무라고 본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한 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아까 주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관계에서는 구상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피고가 부당한 침해를 수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따라서 이 사건 징역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증녀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방은 다 마무리하고요.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됐던 쟁점들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부터 하실까요? 정리변론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김증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핵심 쟁점은 민법 제556조 망은행위를 원인으로 증여계약을 해제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원고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증여자의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556조가 정하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위 규정은 형법이 아님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와 충돌될 여지가 있으므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문서 위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권만을 가진 점을 판결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론과 같이 부양 의무
부양 의무 역시 부양 의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을 판결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 배정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청구의 핵심 쟁점은 사인 증여라면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하여 철회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사인 증여는 상속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혼외자 등에게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결국 피고 배정훈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원고에게 철회권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준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측의 논증을 판결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배은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방한 청구입니다. 원고는 본래 임대남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남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고 배은희에게 지분 비율만큼인 60%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합니다. 이는 불가분 채무로 보아 피고 배은희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고 내부간 구상관계에서 다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피고 측 최종 변론하실까요? 네, 피고 측 피고 배은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서 먼저 변론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임대인이 수인으로 공동 임대인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처음부터 임대인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인 간 의사의 공동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동 임대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있었던 반면에 상속으로 인하여서 공동 임대인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의 공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불가분 채무라고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본다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있겠지만 상속인들에게 불가분 채무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분할 채무라고 본다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을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거래의 사정상 임대인이 계약 중간에 사망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고 꽤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당사자가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서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사망 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가 부담을 할지 그 채무자를 지정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계약서에 따로 기재하는 방법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불가분 채무를 인정한다면 피고 상속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각자 상속분에 관하여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피고 배정훈과 피고 김증녀에 대해서 정리변론하겠습니다. 증여는 신뢰관계에 기반한 법과 도덕의 영역이 공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철회나 해제를 인정할지 여부는 신뢰관계의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김증녀에 대해서 증여 수증자로서 신뢰관계를 파탄하는 망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피고 배정훈은 수증자로서 신뢰관계를 여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증녀에 대한 증여 계약은 해제되어야 할 것이며 배정훈에 대한 증여는 철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피고의 정리결론 마치겠습니다. 예, 자 양측 아주 열띤 공방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변론을 잘 지켜봤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를 증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감독자에게 감독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청구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속분에 상응하는 채무만을 상속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사건의 그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없습니다.